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자, 제가 다른 가게는 조금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오프닝에 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깜빡했네요. 오랜만에 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30강입니다.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30강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자원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거고요. 가장 처음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우리 지난 29강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내용 중에 도시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분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 접근성과 지대가 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접근성과 지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도시 내부 구조의 분화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변에 고소득층이 거주하고요. 반면 외곽에는 저소득층이 거주합니다. 자,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고소득층이 거주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계도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기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생산자 서비스 많고요. 외환거래액 많고요. 국제기구의 본부 많고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 많고요. 등등등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계도시의 계층. 상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 마치고요. 자, 오프닝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벌써 30번째 끌림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지역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지역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곳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자, 이러한 현상 어디에서 관찰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 쉽게 마음먹지 못했던 곳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라는 곳입니다. 자, 넓은 평원 지역을 한눈에 조망하는 탁 트인 시야를 갖춘 캐나다 옐로우나이프는 세계 최적의 오로라 관측 장소입니다. 또 오로라 관측지 중에서 전기항공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편안한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옐로우나이프는 영하 25도의 긴긴 밤을 홀딱 새워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오로라의 확률경이 해지고 달뜨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늘 맑은 겨울이면 밤마다 빛의 축제인 오로라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말에서 2월까지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시기에 옐로우나이프로 모여듭니다. 오로라는 정해진 모습도 색깔도 없으며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보고 못 보고는 온전히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나이프에서는 3일 밤을 관찰할 경우 95%가량, 이틀만 머물러도 70% 이상 오로라를 마주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자, 언제 오로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아름다운 빛의 앙상블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를 직접 본 사람들은 대부분 오로라를 직접 보지 않고는 그 감동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옐로우나이프는 오로라 관측 외에도 추운 지방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겨울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거운 곳입니다. 극지방 원주민 체험이나 스릴 만점의 스노우모빌 운전하기, 갯썰매를 타고 얼어붙은 호수 위를 달리는 체험, 극지방 얼음 낚시 체험 등은 극심한 추위도 있게 할 만큼 흥미진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진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로라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오로라를 어디에서 관측해야 되는지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항공편으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오로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지만 한번 오로라를 보면 절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밤이 긴 겨울철에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를 방문하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꼭 한번 이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끌림 옐로우 나이프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30강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자원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자원들 중에서 에너지 자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석탄 그리고 석유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원이란 어떤 것인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자원의 의미와 특성입니다. 자, 자원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나 다 자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자원은 어떤 것이냐면 쓸모 있어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원으로 불리려면 유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과거에는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유용성이 없었던 것들도 최근에 유용성을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잘 찾아보니까 정말 유용성을 갖추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가축의 사료 또는 비료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좀 지저분합니다. 뭐 손톱, 뭐 코딱지,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은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손톱을 자원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들 귓밥 자원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원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러한 것들은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용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원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개발 가능성. 다시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을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태양광, 태양의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힘들었겠죠. 그런 경우에 태양광은 아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할게요. 참고로 제가 학교에서 이 똥 매니아, 방구 매니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데 정말 똥이나 방구만큼 유용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방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방구에 불 붙여보셨나요? 불이 붙습니다. 예전에 이 하얀색 쫄쫄을 입고 나와서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과연 방구에 불이 붙을까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고구마랑 계란 같은 거 먹고 하얀 쫄쫄이를 입은 사람이 계속해서 방구를 참습니다. 그리고 방구가 나올 때쯤에 엉덩이에다가 라이터 갖다 대고 방구를 뿡 꼈어요. 엉덩이에 불이 확 붙으면서 그림이 생겼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구를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봉지 하나 갖다 주시면서 얘야, 영수야, 철이야, 우리 방구를 한번 모아서 밥 한번 지어 먹어보자. 방구 낄 때마다 여기다 모으렴. 방구를 모아가지고 밥 줄 때마다 방구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막 밥을 만들지는 않죠. 방구를 모으는 게 불가능하고요. 방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불을 붙인다든지 연료로 개발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과거의 풍력이랑 태양광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방구는 하나의 예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용하면서 개발 가능한 것들은 모조리 다 자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무연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연탄을 캐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지 않습니다. 왜 안 캘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거를 판매해서 또는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텅스텐,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텅스텐을 우리나라에서 채굴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굴해서 전 세계에 값싼 텅스텐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텅스텐이 팔리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취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텅스텐이 자원이라고 불리기가 힘들겠죠. 그러한 것들을 경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경우에 과거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했고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얘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용화되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경제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것들,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아이를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원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특성 살펴볼게요. 자, 자원의 첫 번째 특성은 유한성입니다. 자, 물론 자원 중에서는 계속해서 고갈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유한성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편대성입니다. 자, 모든 자원들이 어느 곳에나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어떤 곳에는 되게 많은데 어떤 곳에는 되게 적고요. 또 어떤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또 여기는 되게 적고요.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치우쳐서 분포한다.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원이 하나 있죠. 편재성이 엄청 큰 자원. 바로 석유입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전 세계 석유의 절반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매장량이 굉장히 적죠. 편재성이 엄청나게 크고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지만 바람이 약한 곳도 있죠. 그래서 편재되어 있다. 자원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성은 가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이제 자원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가변성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변성을 얘기할 때 꼭 이러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얘를 A, B, C라고 얘기했을 때 C는 자연이에요. 기술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 또는 유용성이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반면 B는요. 기술적으로는 개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 다시 얘기해서 돈이 되지 않는 것들. 자, B이고요.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것들이 바로 A가 되고요. 얘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용하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 우리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때 바람은 여기 C에 속하는 그냥 자연 상태의 바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기술적으로 개발해보자. 개발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풍력 발전기 돌렸더니 전기가 생산이 되네. 아,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B가 되는 거죠. 반면에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경제성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B였던 풍력 발전이 A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얘를 가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연탄과 텅스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자원이었지만 A였지만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B로 변화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자원이었던 것이 자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때로는 이런 가변성이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예가 돼지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 자원이 되는 거죠. 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음식 자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니까. 자,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소비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중에서 삼겹살 소비가 정말 많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삼겹살은 기름기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부위는 아니래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목살 스테이크 같은 경우를 많이 먹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유가 여러 있다 그러던데요. 첫 번째가 쌈, 두 번째가 김치,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껴보았을 소주,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을 잘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겹살의 블랙홀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잘 먹지 않은 삼겹살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것도 자원의 가변성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원의 조건 그리고 자원의 특성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자원의 분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원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분류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자원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석탄, 무연탄, 철광석 이런 것들 떠올리죠. 그래서 주로 천연 자원을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 자원에다가 문화 자원, 거기에다가 인적 자원까지 합한 것을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적 자원이죠? 네, 더 고급의 인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인적 자원입니다. 중요한 EBS의 자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인적 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 자원. 최근에 우리나라의 K-팝 문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K-팝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자원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동 가면은 어떤 문화가 아직까지 하나 남아있죠? 안동, 유교 문화, 양마 문화.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화 자원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자원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자원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 자원과 순환 자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고갈 자원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 없어지게 되는 자원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원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먼 날도 아니죠. 이제 불과 몇십 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그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우라늄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고갈 자원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 점점 그 수량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들, 고갈 자원이라고 하고요. 반면 순환 자원은 재생이 가능한 겁니다. 태양광, 조력, 풍력이 대표적인 순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항상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왼쪽 고갈 가능성이 높은 자원입니다.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이고요. 반면 정반대편은 재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조력, 풍력, 수력,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재생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자, 반면 정 가운데 얘네들은 시험엔 잘 안 나와요. 반면에 정 가운데 재생 수준이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달라진대요. 자, 항상 정의는 어렵지만 예를 통해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얘네는요, 재활용이라고 생각해보시면 가장 쉬워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수거 도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 화요일이네요. 또 강의 끝나고 가면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자, 분리수거하면은 플라스틱 분류하고 유리 분류하고 철 같은 거, 캔 같은 거 분류하죠. 얘네들 재생을 하면 할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겠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 시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재생 수준이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얼마만큼 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원입니다. 뭐 금속 광물 대표적인 뭐 철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비금속 광물은 뭐 유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재활용하는 자원들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고갈 자원과 순환 자원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자, 자원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 자원입니다. 지금 막 빔 쏘고 있고요. 불이 켜져 있네요. 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너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막 끔찍할 것 같아요. 그만큼 에너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자원은 에너지 자원이에요. 에너지 자원. 지워보죠. 자, 그럼 에너지 자원은 무엇인가? 에너지 자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자, 동력을 생산하거나 연료로 이용되는 자원, 이러한 자원들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입니다. 자, 1차 에너지는요, 일반적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고 천연 상태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1차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한 1차 에너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용 비중이 작은 아이들이 있겠죠. 자, 그래프 봅시다. 자, 65년, 75년, 85년부터 쭉 정리해 놨는데요. 사실 과거의 자료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예요. 현재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2010년인데요. 매년 변화하겠죠. 어찌됐건 2010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에너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석유 당연히 많이 쓰겠죠. 석탄도 물론이고요. 다음 천연가스, 특이한 것이 원자력 수력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석유와 석탄을 이용해서 화력 발전을 하면 걔는 1차 에너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원자력이랑 수력은 뭔가요? 자, 이건 이런 차이예요. 석유와 석탄은 그 자체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차에다가 석유 넣고 뭐 보일러 같은 데다가 석탄 넣으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 플라토늄, 물,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 자동차에다 집어넣으면 막 자동차가 가나요? 물론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라늄,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난방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공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했을 때는 1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에 속하고요. 자, 그럼 2010년 자료 보죠. 자, 201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자원 뭔가요? 빨간색입니다.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석유예요. 석유. 다음 두 번째는 얘입니다. 석탄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짙은 개나리색 천연가스 되고요. 그 다음이 수력입니다. 얘가 더 크죠? 그 다음이 원자력이 됩니다. 자, 신재생에너지도 최근에 사용 비중이 높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1차 에너지가 얘네 5이기 때문에 얘네 5의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천 있죠? 하천. 하천은 규모에 따라서 큰 아이는 강이라고 부르고요. 강보다 조금 작은 애를 천이라고 부르죠. 우리 수원에 가면요. 천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천의 이름이 유탄천이래요. 유탄천. 이름이 유탄천이에요. 그래서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자,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탄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수원에 있어요. 유탄천, 수원. 유탄천, 수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유는 전체 1차 에너지 중에서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에너지 자원이고요. 두 번째가 석탄, 세 번째가 천연가스, 수력도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까지.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많은 에너지 자원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알아볼 에너지 자원은 석탄입니다. 자, 물론 석유가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자원이 바로 석탄이거든요. 석탄부터 알아볼게요. 자, 석탄. 자, 첫 번째.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자, 산업혁명. 바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게 되죠. 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함으로써 이 증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거를 증기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산업혁명의 주요 연료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했겠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자, 얘는 현재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 제철 공업용과 발전용 그리고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자, 석탄은요, 다시 분류하면 탄화 정도에 따라, 어렵죠. 탄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지리에서는 그 세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석탄으로 뭉뚱그려서 알아두어도 무방해요. 자, 그 중에 역청탄은요, 굉장히 높은 열을 장시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철공업, 철을 녹여야 됩니다. 높은 열이 필요하겠죠. 높은 열이 장시간 유지돼야겠죠. 철을 녹일 때 역청탄 사용합니다. 자, 화력발전 역시나 물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높은 온도가 장시간 필요하겠죠. 역시 역청탄, 석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산업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다음에 가정용으로도 이용됩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탄을 사용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막 밤에 자다가 난방이 좀 약한 것 같아. 밤에 일어나서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연탄을 갈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연탄재를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막 얼굴에 집어던지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바로 연탄, 가정용 연료, 대표적인 석탄을 가정용 연료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과거에 연탄을 많이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재가 나오고요. 그래서 과거에 신문 기사 이런 기사 많이 났습니다. 어떤 동네 일가족 끝내 일어나지 못해서 뭐 연탄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많이 변환되었지만 여전히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연탄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요, 여전히 가정에서 석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을 사용하거든요.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그럼 얘는 어디 있느냐? 고기조산대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세계 대지형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인가? 똥매니아라고 오늘 말씀드려요. 똥매니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세계 대지형 하면서 각각의 대지형마다 분포하는 지하자원, 주로 분포하는 지하자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똥처럼 똥이 뱃속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굉장히 단단한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막 단단하고 큰 애가 나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안정육괴, 오랫동안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굉장히 단단한 철광석 같은 애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고요. 고기조산대, 안정육괴보다는 열과 압력을 덜 받았죠. 자, 우리 변비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한 이러한 똥이 철광석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일반 똥 같은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 고기조산대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신기조산대는 가장 열과 압력을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 밥 먹고 먹자마자 바로 나오는 경우에 물똥 나오죠. 석유, 방구 나오죠. 천연가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기조산대에 석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바로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육지에 있는 습지나 또는 호수 주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땅속에 매립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받게 되고요. 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점차 압축되고 성질이 변화하게 되고요. 탄소 함유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석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대 시기에 매립됐던 식물들이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석탄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석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석탄의 생성 과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러한 석탄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어느 나라에서 많이 소비하느냐? 자, 압도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생산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만큼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아직도 석탄을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의 별명, 세계 공장, 엄청난 수의 공장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을 가보면요. 이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석탄으로부터 나오는 이 대기 오염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탄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국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자, 그리고 대륙별로 살펴보면요. 중국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리고 인도 또한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는 나라예요. 자, 중국, 인도 인구가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륙에서 석탄 많이 소비하겠죠. 어떤 대륙일까요?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아시아가 독보적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겠죠. 다음 6번. 그럼 주요 수출국은 어디 있냐?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생산국, 그 다음에 수출국, 소비국, 수입국 모두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은 하지 않아요. 반면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 소비를 적게 하는 나라는 남은 양을 수출하겠죠. 생산이 많다고 해서 수출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주요 수출국은 어디 있냐?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아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약간 외우는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처럼 굉장히 막 꽃다운 미모를 가진 남자는 미남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미남. 자, 그런데 약간 거무잡잡하고 석탄처럼 거무잡잡하고 남자처럼 풍채가 좋고 막 체격이 좋은 사람들 호남이라고 부릅니다. 호남. 석탄처럼 가무잡잡하고 풍채가 좋은 사람들 호남.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다른 말로 호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호남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석탄처럼 가무잡잡한 피부에 풍채가 있는 사람들 호남이라고 하지. 호남 석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석탄과 관련된 자료 몇 개 보죠. 자, 첫 번째 살펴볼 자료는 석탄의 용도별 소비 비중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철공업,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산업용으로 소비 많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 와봅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생산량과 수출량, 수입량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비율별로 제시해놨는데요. 생산량, 와, 중국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반면에 수출은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수입을 합니다. 많이 생산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자라서 수입까지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많은 양 생산하고요. 인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 있고요. 반면 수출 호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호남. 자,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는 우리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석유도 수출 많이 하고요. 석탄도 수출 많이 하고요. 천연가스도 수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인도네시아 석유 많이 생산하거든요. 수출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서 호주와 남아공이 들어가면 걔는 석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수입량 일본, 중국, 와우,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제철공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높으니까 제철공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많은 양의 석탄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자료 봅시다. 자, 이것은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5개 나라의 생산 점유율과 소비 점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중국,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있죠. 다음 미국도 많이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비합니다. 자, 반면 러시아, 생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남는 석탄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일본은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업 때문에? 제철 공업 때문에. 그래서 소비 점유율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자료 하나 더 보죠. 자, 이것은 석탄의 이동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국, 아까 러시아 있었죠? 러시아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많은 양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요. 남아공도 역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아까 석탄의 수출량 많다 그랬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국으로도 가고요. 인도로도 가고요. 그리고 제철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도 많은 양의 석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탄의 이동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석유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죠. 좋습니다. 석유. 자, 석유는 물론 석탄도 중요하지만 석유가 더 중요하고요.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더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석유. 아까 살펴봤었죠?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이 최대인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석유 1등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자, 얘는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수송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료죠. 교통수단의 연료. 우리 자동차에 석유 넣죠. 경유, 휘발유 다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배도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고요. 기차도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항공기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수송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다음 두 번째,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아스팔트, 그 다음에 수많은 약들 대부분 석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석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해내는 공업, 그것을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송용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도 쓰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럼 얘는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변비, 굉장히 단단한 거, 철광석, 안정지게. 다음에 상대적 열과 압력을 덜 받은 일반 똥, 고기조산대. 반면에 얘는 물똥입니다. 설사, 신기조산대 분포하고 있고요. 항상 나오는 애가 있죠. 신생대 3기의 배사구조.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특히나 편대성이 높은 지하자원이라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자, 자료 봅시다. 자, 맨날 나오는 신생대 3기 배사구조가 뭐냐? 얘가 바로 배사구조예요. 배사구조.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진짜검 선생님이 누워있습니다. 자,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누워있는데요. 누워있으면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겠죠? 배처럼 볼록 튀어나와서 경사 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처럼 경사가 져 있다. 여러분들 배 한번 보세요. 경사 져 있죠? 이게 바로 배사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배사 구조의 배수층이라 그래요. 물이 흐를 수 있는 층. 물이 있고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는 사이죠. 그래서 물 위에 석유가 둥둥둥둥 떠 있고요. 그 위쪽이 천연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대 3개 배사 구조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채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곳들을 유전이라고 부르죠. 유전. 그래서 신생대 3개의 배사 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짙은 노란색, 바로 서남아시아입니다. 자, 1990년에는 무려 65.7%의 매장량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 2010년이 되면서 매장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면서 줄어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1990년이나 2010년이나 50%가 넘는 확인 매장량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편대성이 높은 지하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살펴보죠. 자,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많이 소비하느냐? 네 번째. 자,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제가 심해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많습니다. 석탄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느냐? 석유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석유 사용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가 되겠죠.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의 미국, 전 세계에서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많이 생산하지만 역시 수입한다 그랬죠. 미국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석유를 또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요 수출국 어떤 나라가 있느냐? 대표적인 나라, 석유하면 꼭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죠. 터번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왕자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석탄 수출도 많고요. 석유, 천연가스 수출이 모두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변별이 없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 이 싸이라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요. 와우! 콘서트 한번 가보면 진짜 미친 듯이, 마치 기름 부어서 불 붙은 듯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들이부어서 불 붙은 듯이 재밌게 싸이 공연에서 놀았다. 싸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름 부어서 불 붙듯이 싸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싸이. 석탄은 호남, 석유는 싸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역시 석유와 관련된 자료 몇 개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석유의 용도별 소비 비중, 아까 수송용 비중 높게 나타난다 그랬죠. 수송용이 61.7% 가까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여기 합성 화학연료원 등, 이게 이제 석유화학공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은 생산량과 수출량, 수입량을 나라별로 표시한 자료인데요. 자, 러시아 생산량 가장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 수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 1등,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그래서 싸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수입량, 미국. 자, 생산량이 전 세계 3위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석탄도 많이 수입하면서 석유도 많이 수입해요. 중국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왜냐면 인구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만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분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자원 외교에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국가의 사활이 달려있는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많은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일본, 인도, 우리나라도 많은 양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역시 아까 봤던 자료입니다. 소비 비중이 높은 5개국의 생산 점유율과 소비 점유율인데요. 자, 소비 점유율 가장 높은 나라 미국입니다. 많은 양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엄청나게 많죠. 많은 양을 수입하게 되고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생산 비중에 비해서 소비 비중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자료는 석유의 이동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쪽 페르시아만에서 많은 양의 석유가 수출되고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다음에 뭐 여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적 이동량이 많다. 왜냐면 편제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료 하나 더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석유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입니다. 석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 뭐였을까요? 바로 오펙입니다. 오펙. 오르가니제이션 오브 페트로늄 익스포트 컨트리즈라는 약어입니다. 오펙. 석유 수출국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모두 다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회원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만인데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나라들은 다들 오펙 회원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자, 더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펙 회원국이 아닌 나라를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야, 두 나라. 석유가 많이 생산돼요.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콧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오만. 힙합을 사랑하는 yeah man. 그래서 요 두 나라는 서남아시아지만 오펙 회원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욱 편하고요. 요 나라들 오펙 회원국입니다. 자, 그리고 서남아시아가 아닌 지역 중에서 오펙 회원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4나라가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알리인 친구가 있습니다. 알리. 생긴 게 약간 이슬람교도처럼 생겼어요. 이거 인종 비하 발언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뭔가 약간 그 중동 사람처럼 생긴 친구입니다. 별명이 알리예요. 알리. 자, 이 친구랑 항상 밥을 먹으러 가면 너 뭐 먹을래? 아, 난 안 골라. 나 안 골라. 알리? 난 안 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리? 넌 뭐 먹을래? 나 안 골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리? 나 안 골라. 그래서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앙골라. 오펙 회원국이고요. 여긴 준비를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펙 회원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펙 회원국이 아니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미국, 많이 소비하지만 생산량도 많죠. 유럽의 노르웨이, 북해, 유전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역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고요. 미국, 멕시코만에 붙어있는 멕시코도 역시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원의 조건, 그리고 특성, 그리고 자원의 분류 살펴봤고요.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유탄천은 어디에 있어요? 유탄천은 수원에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석유와 석탄의 특징들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늘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의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그야말로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어느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확인 매장량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에너지 자원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우리 이미 봤던 자료입니다. 자, 서남아시아 지역의 절반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에너지 자원 석유가 되겠죠. 석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벌써 다 풀었네요. 다음 문제. 자, 4번으로 가보죠. 자, 지도는 어느 에너지 자원의 주요 생산지와 이동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자, 일단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생산지와 이동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료가 제시되면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출발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있네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서도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고요.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고 살펴봤더니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철공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이구나. 석탄이 되겠죠. 석탄. 그리고 호남 기억하시라 그랬죠. 얘는 석탄의 생산지와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 보죠. 기억.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오케이.
반면 수송용으로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은 석유가 되겠죠. 기억 맞고요. 오케이. 다음 니은 고기조산대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렇죠.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생대 3기 배사구조. 반면 석탄은 고기조산대 주변. 니은도 맞네요. 다음 디귿. 자, 냉동 액화 기술 개발 이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냉동 액화 기술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암기하시라 그랬죠.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의 기본 문제 5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세계 1차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A부터 C 자원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과거의 자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자료는 2010년 자료라 그랬죠. 자, 그래서 세계 1차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 방금 얘기했었죠. 유탄천 수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비중이 높은 A가 석유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B가 석탄.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바로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자, 이미 원자력과 수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A, B, C는 요거 셋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연결시켜 봅시다. 어이구, 아이고, A, B, C죠. A, B, C. 유탄천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유탄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이고요. 자, 그래프는 주요 화석 에너지의 대륙별 생산 및 소비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자, 이런 발문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밑줄 쳐두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대륙별 생산 및 소비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는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고요. 생산도 많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아시아에서 압도적. 중국, 인도. 네, 석탄이 되는 거죠. 가는 석탄. 여기다 적을게요. 가는 석탄. 자, 반면 나. 역시 아시아에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에너지 자원. 얘가 석유가 됩니다. 나는 석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림 봅시다. 자,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석유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 옳지 않은 것부터 지워가시라 그랬죠. 자, 일단 석유 국제 이동량 석탄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금을 지워주시고요. 다음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석유가 석탄보다 높죠. 따라서 큰 저금 쪽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요. B와 C가 남습니다. 자, 연소시 대기오염 배출량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요. 석탄이 석유보다 더 많습니다. 자, 우리는 석유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로 가야겠죠. 적다로 가야. 그래서 B가 되겠네요. C를 지워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들 몇 개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에너지 자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석탄 그리고 석유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자원들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려야겠죠? 오키 드립니다. 오키. 자, 첫 번째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석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석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석탄, 호남, 석유, 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원의 첫 번째, 에너지 자원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석유와 석탄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도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